박원석의 전망, 정의당 박원석 정책위 의장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무탈하시죠? 예, 선거운동은 요즘 어떻게 되고 계신가요? 선거운동도 무탈합니다. 무탈한가요? 그냥 아무 일도 없나요, 그냥? 아무래도 아직 코로나 영향권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예. 선거운동이 이렇게 원활하진 않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좀 걱정이 많이 되는 게 투표율이 굉장히 낮을 것 같아요. 코로나19 영향도 있지만 지금 정치권이 국민들의 정치 혐오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잖아요. 특히 이제 비례위성 정당을 여야가 거대 정당이 앞다투어 만들면서 과연 이게 국민들이 이 정치판이나 이 선거판을 보면서 투표하고 싶은 그런 희망 이런 걸 느낄 수 있을까? 그런 점에서 좀 요즘 참담한 기분이 많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잠깐 뒤에 그건 물어보도록 하고요. 자, 오늘 있었던 얘기부터 좀 의견을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청와대가 오늘 비상경제회의를 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그래서 전례 없는 특단의 대책을, 그래서 50억 원의 금융지원, 50조, 죄송합니다. 요즘 저도 헷갈려. 50억 원은 김준일 기자가 있잖아요. 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군요. 제 계좌를 여기서 제가 까봐야 되겠습니까? 꼭. 자, 마이너스 통장에 50조 원을 지원하는 걸로 했는데, 정치권, 사실 이제 많은 얘기들이 나온 거는 재난소득,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그거는 아니었고.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일단 두 측면이 있어요. 지금 그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서 당장에 그 생계의 한계에 내몰린 사람들이 많고, 또 그 사업을 하는 분들도 사업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지금 줄도산을 할 판이에요. 때문에 그 긴급한 생계 지원을 해야 됨과 동시에 또 이후에 이 경기 회복을 위해서 지금 우리 경제가 무너지지 않도록 뒷받침을 하고 버팀목을 해야 될 그런 어떤 지원도 필요하거든요. 크게 보면 이제 재정 지원과 금융 지원 두 축으로 나눌 수 있는데 50조 금융 지원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저는 이건 긍정적입니다. 근데 이것만으로 그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여전히 지금 지방자치단체장들이나 어제 이제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도 이 상황이 이렇게 계속 간다면 전 국민한테 100만 원씩의 기본소득을 해야 된다. 관영 토론 나가서 발표하셨거든요. 이런 어떤 국민들의 소득 보전과 소득 지원을 위한 긴급한 대책이 필요하고 지금 전문가들이 전망하기로는 IMF 이상 가는 충격일 수 있다. 왜냐하면 이제 세계 경제가 그동안에도 그렇게 좋지 않았고 이게 국지적인 그 감염병 확산 단계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세계 경제의 본진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미국과 또 유럽까지 확산이 되고 있고 지금 급속도로 환자 수와 사망자 수가 늘어가고 있어요. 사실상 경제가 거의 멈춘 상황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 회복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지금 이제 50조 혹은 100조를 푼다는 것은 나중에 500조, 1000조를 지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이기 때문에 과감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좀 더 과감했으면 좋겠다. 좀 더 과감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프랑스가 그 최근에 코로나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가 급증하면서 아주 극약 처방을 내렸어요. 그래서 전 국민 통행 금지 수준의 그런 이 극약 처방을 내렸는데 동시에 단 한 사람의 프랑스인도 소득이 끊기는 일을 방지하겠다 하면서 430조 이상의 소득 지원 계획을 발표했거든요. 미국은 1,500조를 얘기를 했고 영국은 한 500조. 근데 이제 미국도 이제 직접 지원 계획을 그 두 차례에 나눠서 우리 돈으로 한 200만 원 이상 주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미국은 그보다는 이제 양적 완화 중심이죠. 이 통화 조절을 통해 가지고 금리 통화 정책을 통해서 금리를 조정함으로써 뭔가 경제 활력을 기하겠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런 그 통화 정책이 이 백약이 무효하다고 그걸 발표하고 몇 시간 만에 주식시장이 또 패닉에 빠졌어요. 그래서 그보다는 지금은 직접 지원 대책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오죽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직접 지원 계획을 내놨습니까? $1,000를 지급하겠다고 두 번에 걸쳐서 지원하는 것까지 검토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 면에 비추어 봤을 때 우리 재정 당국도 기존에 어떤 이 지원 수단
그리고 경기 대응 수단을 넘어서는 정말 비상한 수단. 최근 들어서 뭐 스티글리츠 같은 학자도 이 헬기머니를 뿌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만큼 지금 전 세계적인 어떤 경기 침체와 거의 공황에 버금가는 그런 충격이 오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뭐 이거가 핵심이라고 보기는 힘든데 재난소득 해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당연히 아직도 해야죠. 당연히 해야 된다. 지금 해야 되고 저희가 이제 지난주까지 검토했던 것은 대구 경북은 다 하고 네. 나머지는 이제 맞춤형 지원으로 이제 생계가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민생 피해 크게 입은 분들에 대해서 직접 지원을 하자 이렇게 좀 중층적으로 봤는데요. 예. 지금 상태를 보니까 그걸로 안 될 것 같아요. 그걸로 안 그래서 되고 예. 이게 뭐 저소득층 가려내고 고소득자 빼고 이 행정 비용이 사실 어마어마하거든요. 선별적 복지의 비용 이런 것들 많죠. 그게 이제 아동수당을 그렇게 하려고 했다가 포기했지 않습니까? 10%만 안 주려고 하다가 결국은 비용이 더 크니까 그냥 다 주는 걸로 그렇게 그래서 전환했죠. 지금은 일단 과감하게 재난기본소득을 전 국민에게 지원하고 예. 그리고 나서 이 경기가 일어났을 때 다시 우리 경제가 회복됐을 때 뭐 증세라든지 이런 수단을 통해서 일부 이제 상위 계층에게 그걸 환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지 지금 시간이 없어요. 이게 한편으로는 시간과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예. 자, 기획재정 하나는 좀 더 여쭤볼게요. 기획재정부 그 홍남기 부총리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지금까지 계속 그랬어요. 그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우리 재정 당국자들의 그런 정책 관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은 뭐 균형 재정이나 이런 거를 따질 상황이 아니에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재정 건전성이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입니다. OECD 중에서 4번째로 좋습니다. 네, 이대로 만약에 경제가 붕괴하게 되면 그때 가서 균형 재정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 소용없는 일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자신들이 금과 옥조처럼 그렇게 신봉해왔던 그런 어떤 이 사고와 정책 관성으로부터 이제는 벗어나야 된다. 필요하다면 대통령이 긴급재정 명령을 통해서라도 그런 어떤 이 재정 당국자들의 보수적인 그런 이 정책 관성을 지금 넘어서야 될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예. 자, 이제 비례정당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여당 쪽에서도 이제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이제 뭐 더불어시민당이 출범했고, 뭐 야당은 진작에 미래한국당 출범했고, 정의당이 참여하지 않는 것은 명확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입장을 했고, 뭐 이것에 대해서 이제 계속 원칙이 아니다라고 비판을 해왔는데, 정의당 지지율이 그렇다고 딱히 오르지도 않고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지금 시민들이 판단은 어떻게 하고 있다라고 지금 보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저는 정의당이 여전히 선택을 잘했다고 생각하고요. 선택을 잘했다 여전히. 예. 어쨌든 원칙을 지키는 정당이 국회 내에 하나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도 나도 반칙과 꼼수를 한다면 우리 정당 정치나 민주주의가 뭐가 되겠어요? 예. 그래서 손해를 무릅쓰고라도 원칙을 버리지 말아야 될 원칙은 지켜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사실상 뭐 여당도 위성정당 대열에 접어든 거죠. 예. 그래서 기존에 이제 정치개혁시민연합이라는 플랫폼은 명분용으로 활용하고 버리고, 활용도가 끝났으니까. 예. 이제는 그야말로 이 친문, 친조국 색채를 애초부터 갖고 있고, 그렇게 급조된 플랫폼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여당의 패권을 극대화하겠다. 라는 어떤 결정을 내린 거예요. 예. 이 과정에서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정부 여당으로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녹색당이라든지 미래당이라든지 대표적으로 원외에서 우리 사회의 진보적 가치를 위해서 노력해왔던 즉 지난 탄핵 촛불에 누구보다도 앞장섰던 이런 어떤 정당들을 말하자면 꼬드겨서 이 연합정당이라는 명분을 강화하고 그리고 문을 닫아버린 거 아닙니까? 아, 꼬드겼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그건? 그렇게 봅니다. 물론 꼬드긴다고 거기에 꼬드김을 당한 당들도 이제 판단력과 어떻게 보면 자기 중심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예. 여당이 그런 정치를 저는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거는 마치 뭐랄까요, 좀 해서는 안 된 일을 정말 한 거라고 봐요. 일종의 야바이잖아요. 그렇군요. 그리고 나서 참여를 시킨다는 정당들을 보면 대부분 창당한 지 2, 3개월밖에 안 되고 그 정당들이 표방하고 있는 가치가 뭔지 그 정당들이 어떤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예. 그 정당들을 구성한 사람들의 기관에 이 시민사회에서든 아니면 정치 영역에서는 업적이 뭔지 예. 이런 것들이 대단히 불분명한
이런 어떤 정당들을 나열해 놓고 마치 장신구 고르듯이 골라놓고 예. 이게 이제 연합정당이다라는 명분을 내세우는 것은 누가 봐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여당 지지자들 중에도 비례연합정당까지도 할 수 있다고 보고 그것까지도 지지했던 지지자들조차도 이건 너무하다, 부끄럽다 이런 지지자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어쨌든 진보적 가치를 지키고 또 소수 정당에 의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정의당처럼 원내정당이 아니더라도 의회 진출을 돕겠다는 목적을 그 명분을 가지고서 사실은 꼼수라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비례연합정당을 택했는데 그게 사실상은 여당의 리모컨 정당을 만들겠다는 이제 그런 시도로 귀착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와중에 정치개혁시민연합이라든지 이런 데서 과도한 요구를 했다. 예. 뭐 과도한 지분 요구를 했다. 내지는 뭐 민중당이라든지 이런데 뭐 이념적 논란이 있을 그런 정당들을 참여시키자고 했다. 녹색당을 향해서는 성소수자 비례대표 후보 버리고 와라. 예. 이런 식의 가이드라인을 요구하는 것은 굉장히 폭력적인 거죠. 그건 연합정당이 아닌 겁니다. 여당이 고르겠다고 저는 가이드라인을 친 거고 이거는 오늘 이제 뭐 3일 천하로 끝났지만 예. 미래한국당의 공천을 두고서 예. 황교안이 안 된다. 이거는 이제 부결시켜야 된다. 해서 오늘 예. 부결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이 황교안이 지령을 내린 것과 윤호중 사무총장이나 이해찬 대표가 앉아서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라고 얘기하는 것과 본질적으로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저는 글쎄요. 민주당이 그 60년 전통의 민주정당인데 그 60년 전통의 민주정당이라는 민주당의 가치마저도 스스로 어떻게 보면은 좀 버리는 그런 어떤 면모를 이번에 보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알겠습니다. 뭐 일부에서는 그걸 주도했던 뭐 아무개라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과연 정말 민주당을 위한 행동을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자신들의 패권을 위한 행동을 하는 건지 잘 한번 그 민주당 지지자들이나 또 민주당의 양식이 있는 정치인들도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정의당은 손해를 볼지 뭐 이득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뭐 득표 예상보다 득표가 줄어들더라도 참여하지 않고 계속 가겠다라는 원칙은 지금 확고한 겁니까 그러면? 그렇습니다. 아니 그건 뭐 저희가 100만 번도 더 말씀드린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민주당에서도 그걸 받아들였죠.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저는 예. 처음부터 정의당과 함께할 생각이 없었다고 생각해요. 아 그렇게 그러니까 보세요? 압박용으로만 정의당을 코너로 몰고 예. 저는 민주당의 전략가들, 그 지금 현재 전략을 주도하고 있는 사람들의 비례연합정당의 그 뭐랄까요 모체는 처음부터 그 시민을 위하여였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을 위하여를 플랫폼 정당으로 이미 낙점해 놓고 예. 움직였다라고 보시는 그리고 거군요. 이제 명분도 얹고 또 뭐 분위기도 만들고 이런데 정치개혁시민연합, 녹색당, 미래당 골고루 활용한 거죠. 예. 그래서 처음부터 그 의도했던 목표대로 왔다고 보고요. 뭐 지금 와서는 이제 거침없이 가감 없이 본색을 좀 보이고 있다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자, 선거가 한 달도 안 남았는데 굉장히 복잡해요. 상황이 지금도 여전히 정당도 이번 선거 변수가 많은데 자, 투표율을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좀 보시나요? 글쎄요, 총선 투표율이 많이 나오면 60%가 넘고 예. 적게 나오면 이제 50% 초반대였는데 자칫하다가는 이게 50%도 안 나오지 않겠나. 50%가 안 나올 이런 수도 있다. 위기감이 들어요. 일단 사람 많이 모이는 장소를 가는 걸 굉장히 꺼려하고 예. 사실은 선거라는 건 전 국민을 나눠서 한 자리에 모이게 하는 게 선거잖아요. 그렇죠. 예. 요즘에 이제 지역에서 그 투개표 참관인이나 또 선거 사무원 모집을 저도 후보기 때문에 예. 하고 있는데 평상시 같으면 금방 다 찼을 텐데 여전히 이제 투개표 참관인 같은 경우에 아직도 못 채웠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투표 참관이죠. 개표 참관인이 예, 예, 아니고. 예. 그런 걸로 봤을 때 굉장히 지금 어쨌든 심리적으로 그런 이 야외 대외 활동이나 외부 활동이나 혹은 사람 많이 모이는 곳에 가는 장소에 가는 것을 꺼려하는 분위기가 아직도 남아 있고 정치에 대한 관심이 지금 약간 줄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가요? 거기다가 이제 혐오가 증가하겠죠. 지금 이런 상황을 보면 20대 국회가 가뜩이나 너무나 엉망진창의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국민들의 비판이 굉장히 컸는데 그 20대 국회 끝에 열리는 21대 국회를 구성하기 위한 선거마저도 이렇게 가짜 정당들
위성 정당들의 각축으로 네. 치러지는 그런 양상이라면 과연 국민들이 투표할 의욕이 나겠는가?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예. 걱정스럽습니다. 투표율이 낮으면은 일반적으로 강력한 지지층이 있는 정당이 유리하다라는 게 이제 일반적인 해석이었어요. 지금 어느 정당이 그럼 더 이득을 보리라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지금 뭐 어느 정당이 이득을 본다고 속단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두 거대 정당들도 각각 나름의 강력한 지지층들이 있기 때문에. 예. 근데 그 이제 지지자들, 또 강력한 지지자들 이외에 그런 좀 폭넓은 지지자들 층에서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보는지가 관건일 텐데, 여당마저도 이렇게 간다면 저는 여당의 합리적이거나 또 어떻게 보면 좀 객관적인 지지자들이랄까요? 예. 비판적 지지자들이랄까요? 이런 분들의 실망이 굉장히 크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지난주 이제 뭐 성적표 또 받아봐야죠. 그거는 그거고 성적표는 받아봐야 되는데 지난주 이 프로그램은 이것만 없으면 딱 좋은데. 이거만 없으면 딱 좋습니까? 세상이 본인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박원석의 논평으로 좀 제목을 박원석의 바꿨으면 논평 코너 폐지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박원석의 전망을 무조건 갑니다. 자, 지난주 박제된 영상 보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빨리 불을 꺼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당장도 문제인데 코로나가 가더라도 예. 그때부터 경기 회복을 가야 되는데 지금 당장 민생 피해 직접 지원 시급해야 되고 경기 회복까지 감안한다면 역대 듣도 보도 못했던 그런 재정 계획을 비상재정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예. 저는 뭐 오르기 어렵다고 봐요. 오르기 어렵다. 네, 왜냐하면 비슷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어떤가요? 그래서 이게 예측하기 쉽지 않아요. 이 비례연합당에 대해서 여론이 어떻게 반응을 할지. 비례연합당이 가장 좀 큰 변수가 될 것 같아요, 예. 사실은. 대통령 지지율과 거의 유사한 추이를 보이지 않겠습니까? 오르기는 어렵고. 오르긴 어렵다. 여전히 그 뒤에 태극기의 그림자가 어른거려요. 그러니까 그냥 문재인 욕하고 여당 욕하고 이거밖에 없습니다. 다음 주에도 이번 주에 반짝 올랐지만 뭐 지지율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오를 것 같아요? 떨어질 것 같아요? 그거 하나 많이 해봅시다. 여기서 떨어지면 안 되죠. 그럼 3%대로 간다는 건데. 당위성을 말씀하지 마시고 그냥 전망 오른다. 건강하게. 오른다? 저는 3.9% 예상합니다.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시죠. 자, 뭐 맞춘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네요. 일단 맞춘 거, 대통령 지지율 약보합세 정확하게 예측하셨어요. 지난주에 부정평가가 49.1%였는데 48.9%로 뭐 비슷하게 뭐 나가고 있고 약간 뭐 긍정평가가 늘고 부정평가가 줄었으니까 이거를 약보합세라고 부르기는 어려운데 어쨌든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어떻게 좀 평가를 할 수가 있을까요? 글쎄요, 뭐 지난주에 저희가 전망했던 것처럼 코로나19 사태가 그 장기화 국면으로 들어갔고 예. 또 이제 감염병의 확산에 따른 어떤 피해와 공포를 넘어서서 2차 재난이죠. 예. 일종의 이제 경제와 민생 재난이 밀려오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여러 가지 불안과 또 불만과 이런 것들이 누적되고 있는 단계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좀 여론에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 뭐 크게 변동이 없다라는 거는 앞으로도 저렇게 좀 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가요? 문제는 이제 오늘 뭐 그 금융지원 대책을 발표를 했고 예. 정부가 과감한 대책을 통해서 이 심리를 끌어올린다면 그리고 좀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다면 좀 예.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국민이 체감을 하지 못하면 지금 이 정부 대응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예. 그러면 뭐 오히려 이제 비판적인 여론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서 총선 앞두고서 이 코로나19 사태가 가장 큰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어쨌든 코로나19가 변수이고 경제가 특히 지금 변수가 그렇죠. 될 가능성이 매우 커지고 있다라고 보이는데요. 자, 더불어민주당 41.5%에서 40.9%로 소폭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미래통합당은 3%포인트 올랐어요. 미래통합당도 좀 부진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미래통합당은 틀렸고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맞췄습니다. 약보합세를. 네. 자, 미래통합당하고 더불어민주당하고 상당히 근접했습니다. 지금 옛날에는 한 10% 이상 포인트 차이 나다가 지금은 5%까지 지금 거의 근접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탄핵과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정치적 그 계기가 있으면
양당의 어떤 굉장히 큰 격차를 보이는데 예. 지금 이제 거기로부터 벗어나고 있는 거죠. 미래통합당이 크게 보면. 그리고 어찌됐든 간에 지금 통합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 내부가 뭐 화학적인 통합이 이루어졌는지는 모르겠으나 통합이 이루어졌어요. 이런 것들이 좀 장기적인 그런 호흡에서 효과를 드러내면서 총선 앞두고 그 격차가 굉장히 미세해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그 미래통합당이 과거에 이제 자유한국당 시절에 예. 그 지난 대선 끝나고 지방선거 끝날 때까지만 하더라도 20% 안 되는 지지율이었어요. 그렇죠. 20%가 좀 안 되거나 20% 뭐 안팎 그 정도였어요. 예. 근데 지금 저렇게 30% 중반대까지 지지율이 오게 된 그 원인이 뭘까? 미래통합당이 잘해서 아니면 뭐 현 정부 여당이 잘못해서 누가 저 지지율을 저렇게 키웠을까? 예. 이 점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거는. 저건 전적으로 이 정부 여당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 여당이 잘 못해서 미래통합당 지지율이 올랐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 촛불 이후에 한국 사회에 좀 근본적인 변화와 개혁의 열망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게 단지 정권만 바꾸자고 한 게 아니었고 정말 나라다운 나라 만들어 달라는 것이고 그리고 더 어떻게 보면은 좀 평등하고 그리고 더 그 살만한 그런 나라를 만들어 달라는 거였는데 현 정부의 개혁 정책이라는 게 국회에서 발목이 잡힌 것들도 있지만 실은 과감한 개혁이라는 걸 그다지 이렇게 추진하지 못했고요. 예. 추진했다가도 원점으로 다시 회귀하거나 대표적인 게 소득주도 성장 정책 같은 게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저는 이게 미래한국당이 숨쉴 틈을 열어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혁의 후퇴가 미래한국당의 숨쉴 틈을 열어줬다고 국회에서 보세요? 보면은 사실은 그 번번이 이 양당 구도에 막혀가지고 과반 의석 이상을 못 갖고 있으니까 예. 이렇다 할 개혁을 못 하다가 유일하게 개혁한 게 검찰개혁, 선거제도 개혁, 4+1이라는 틀을 활용해서 예. 했어요. 근데 이제 4+1 틀을 버린 거죠, 정부 여당이. 자기 위성 정당을 만들어서 단독 과반을 가겠다. 예. 구조적으로 단독 과반이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선거제도를 통해서 국회 전체에서 개혁 세력의 포션을 늘리고 그 힘으로 문재인 정부 임기 후반에 개혁 정책을 밀고 나가야 되는데 네. 여당 스스로가 지금 어떻게 보면 이 단독 과반 달성이라는 이런 욕심에 사로잡혀서 저런 위성정당과 같은 무리수까지 두게 된 거죠. 저는 이게 문재인 정부 임기 후반에 굉장히 큰 패착이 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군요. 자,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분석하셨는데 그럼 왜 정의당은 지금 4.3에서 3.2로 1%포인트 이상 떨어졌어요? 아니 뭐 여당이 떨어진다고 예. 정의당이 바로 반사이익을 보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정의당에 예. 대해서도 여러 이제 뭐 그 비판적인 그런 시각들이 있잖아요. 예. 당장 비례연합당에 왜 참여 안 하냐, 뭐 이런 어떤 시각도 있고 예. 또 정의당의 비례대표 명부를 둘러싸고 이러저러한 논쟁들도 있고 이번에 예. 이제 로데이터를 보니까 호남에서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호남에서 많이 떨어졌다. 절반이 됐습니다. 지난주에 12%가 나왔는데 예. 이번에 그 절반 정도로 떨어지면서 호남 여론이 전체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예. 그런 효과를 나타내는데 그건 아무래도 비례연합당에 참여 안 하는 것에 대한 비판적인 그런 그 여론이 반영이 된 거일 텐데 예. 근데 저 비례연합당이 사실상의 그 위성정당 화되고 있는 예. 이 상황에 대한 또 여당 지지자들의 비판적인 그런 견해는 저게 잘 투영이 안 된 것 같아요. 아, 그건 조금 더 길게 봐야 될 것 예. 같고요. 뭐 정의당은 이제 뭐 바닥을 쳤기 때문에 더 이상 두려울 것도 없습니다. 두려울 것이 없다. 3.2% 역대 최저 아닙니까 지금? 그럴 겁니다. 조사한 예, 이후에 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역대 최저인 걸로 알고 있는데 두려울 것이 없다라는 이런 굉장히 좀 놀라운 발언을 하셨어요. 자, 지금 최근 리얼미터가 총선에서 비례대표 어느 정당 찍을 거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비례연합정당,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이 비례연합정당이죠. 지금은 더불어시민당인데 37.8%, 그리고 미래한국당 30.7%, 그리고 국민의당 5.7%, 정의당 5.3% 이런 순으로 나왔어요. 자,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국민의당보다 조금 지난주에 비해서 이제 뒤집혔어요. 그 유사한 조사가 여러 개가 있어요.
뭐 리얼미터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예, 예. 다른 데서는 또 다른 양상이 나옵니다. 다른 양상이 오히려 나온다. 미래통합당이 일당이 되고 미래통합당이 더 높은 투표에서. 데도 있어요. 예. 그리고 이 비례민주당, 예. 민주당의 위성정당이 그보다 낮게 나오고 정의당이 10% 가까운 그런 어떤 지지율을 나오는 그런 조사도 있기 때문에 이 조사 하나만 가지고서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좀 어렵다고 예. 보고요. 실제 일종의 이제 양비론이 쭉 퍼지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예. 정의당이 법원에 낸 미래 한국당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판결이 내일 있습니다. 내일이 있어요. 예, 거기서 만약에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면 예. 비례위성정당 시도는 올스톱이에요. 와, 이거는 또 완전 혼돈이네요. 대한민국 정치가 한편의 코미디를 찍은 거죠. 너도 나도 그렇군요. 예. 앞다투어서 그 상황이 올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미래한국당의 비례명부가 오늘 부결됐잖아요. 예, 예. 명부를 다시 짤 거예요. 다시 짜야 그리고 되겠죠. 지도부가 총사퇴했기 때문에 지금 다른 지도부를 파견한답니다. 예, 예. 그래서 뭐 원유철 의원이 이미 탈당했고 그렇죠. 예. 그쪽으로 옮겨갈 준비를 하고 있다는데 이 명백한 아주 위성정당이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는 그 비례명부는 수용해서 안 된다고 주장을 해요. 선관위가. 예. 그래서 민주적 공천이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예. 선관위 이번 선거법 개정안에 그게 들어가 있어요. 근데 과연 저렇게 명부를 다 짜가지고 찬반만 거치는 거를 민주적 공천이라고 그것조차도 황교안 대표에 의해서 기공천된 명부를 뒤집어 엎고 예. 새로 명부를 짜는 이런 식의 그 행태가 과연 이게 받아들여지는 게 이게 정상적인 이 민주정치고 정상적인 정당 정치자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저는 선관위가 저 명부를 수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일 있는 게 헌재 판결인 건가요? 지금 아니요, 법원이죠. 행정법원. 법원이요? 행정법원이요. 네. 가처분, 그러니까 집행정지 처분 신청을 해놓은 거니까. 예.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지금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고요. 만약 그 집행정지가 결정이 난다면 예. 저는 그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미래 그 통합당이 져야 하고 예. 또 그걸 그대로 그 미러링한 이 비례민주당 시도도 온 국민 앞에서 웃음거리가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만약에 그게 받아들여진다라면은 지금 보수 진영에서 한 것뿐만 아니라 그 민주당 측에서 진행한 비례연합정당도 스톱이 다를 바 없죠. 예. 법적으로는 뿐만 아니라 명분도 잃는 거 아닙니까? 저쪽이 안 하는데. 예, 저쪽이 못하게 됐는데. 못하는데. 저쪽이 먼저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건 정당하다고 주장해 있는데 예. 그 정당성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상당히 내일 굉장히 중요한 판결이 있군요. 내일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지금 이렇게 저는 제도 한 25년 정도 뭐 투표를 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혼란스러운 투표는 선거는 처음이에요, 솔직히. 그러게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참 이게 정치에서 선의로 결론 나지 않는 일이 비일비재하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취지는 지금 오간데 없고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온갖 꼼수와 반칙들에 의해서 유린당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이대로 선거가 끝나게 된다면 저 제도를 지키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 제도를 지키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예. 그런 면에서 더더욱 저게 어떻게 만들어진 제도인데 저희 입장에서 보면은 거의 20년을 그 정치개혁에 예. 진보정당이 태동하면서부터 이 한 길로 걸어와서 만든 제도인데 예. 이렇게 참담하게 저 제도가 유린되고 정당 정치가 희화화되고 민주주의가 파괴되는 상황이 굉장히 가슴이 아픕니다. 알겠습니다. 예. 다음 주 전망은 어쨌든 해봐야죠. 우리가 뭐 논평은 논평이고 숙제는 해야 되니까. 자, 대통령 지지율 47.9% 긍정, 48.9% 부정. 부정이 계속 조금 미세하게 높은 거는 맞아요. 지금 계속 그 흐름은 이어지고 있고 비슷한데 어떻게 보시나요, 다음 주는? 글쎄요, 뭐 여전히 코로나19 상황이 가장 큰 변수가 될 텐데요. 예. 저는 단기간에 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과감한 정책을 집행해야 어떻게 보면 이 지금 정부 여당에 돌아오고 있는 원망을 막을 수 있을 텐데. 재난 기본소득 같은 거 예를 그렇죠. 들면. 예. 근데 지금 이제 그 오늘 발표한 금융지원 대책도 뭐 큰 대책을 발표를 한 거죠. 근데 그것만으로 과연 국민들이 체감을 누릴 수 있을까, 체감을 느낄 수 있을까? 그 점에 있어서 여전히 제한적이라고 보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다음 주에도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긴 좀 어렵지 않겠나. 올라가기 어렵다. 약 좀 더 살짝 떨어질 가능성. 더불어민주당 지금
41.5에서 40.9%로 소폭 떨어졌는데 비슷한 약보합수였어요.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요, 어떻게 보느냐를 떠나서 떨어져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떨어져야 지금 마땅하다. 여당의 행태로 보면은 좀 국민들이 저 그 행태를 비판하고 좀 응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집 효과가 있어서 계속 더 올라갈 가능성이 결집을 없나요? 하려면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요. 예. 지금 여당 지지자들도 참 저 명분이 약하다.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예. 물론 또 아주 강경 지지층에서는 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처음에 비례연합당을 만들 때만 하더라도 뭐 정의당이 반대하고 또 부분적으로는 그게 이제 꼼수인 측면도 있으나 불가피하다. 그리고 그 불가피성에 더해서 이 지금 원내에 못 들어오는 원내에서 오랫동안 이 대한민국 정치를 바꾸기 위해서 노력했던 정당들한테 기회를 주는 이런 어떤 선행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였는데 지금 그런 게 다 깨져버렸거든요. 정말 듣도 보도 못한 급조된 창당한 지 2, 3개월밖에 안 됐는 정당들 데려다가 그 얘기는 뭐냐면 민주당이 다 이거 컨트롤할 수 있는 정당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군요. 제가 오늘 환경운동을 오래 하셨던 활동가의 페이스북 글을 보니까 예. 너무 참담하다 이런 글을 쓰셨더라고요. 뭐 기후위기가 거론되고 있고 생태환경 의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어떻게 저런 가자 환경당인가요? 가자 환경당. 네, 뭐 저는 잘 모르고 평가하지 않겠습니다. 아무런 예. 맥락도 없는 예. 아무런 맥락도 없고 아무런 그동안의 활동의 성과도 없고 거기 참여한 사람들이 누군지조차 모르는 이런 사람들하고 비례연합당을 한다면서 거기다 이제 시민사회에 이 말하자면 명분을 실으려고 했던 그런 모습을 보고 너무 참담하다 이런 알겠습니다. 얘기를 자, 들었는데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미래통합당은 35.1% 리얼미터 기준으로 거의 지금 이 정부 출범한 이후에 최고치 비슷한 모든 걸 조사해보지 않았으면 아마 대충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역대 최고치. 더 올라갈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미래통합당이 저렇게 올라가는 거는 저는 이제 여당마저도 저렇게 이제 좀 한쪽에서 지탄받을 수 있는 이런 행동을 함으로써 얻는 반사이익도 있는 것 같아요. 반사이익이 있다. 그런데 이제 미래통합당도 지금 뭐 자중질환이지 않습니까? 예. 공천 문제 때문에 여기저기서 무소속 출마 나오고 있고 또 미래한국당 저렇게 되고 저것도 지지율이 올라간다는 건 사실 좀 상식적이지 않다고 생각해요. 지지율이 올라갈 수는 없다. 35.1%에서. 네. 그 비슷할 거다? 네. 떨어진다고 봐야죠. 다 비슷하다고 떨어질 것으로 보신다. 알겠습니다. 자, 정의당 3.2%. 뭐 자기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플 수가 없지만은 역대 지금 최저. 뭐 더 떨어지게 하겠습니까? 매번 그렇게 말씀하세요. 네. 더 떨어지게 하겠습니까? 하지만은 계속 더 떨어졌습니다. 아니 뭐 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건데요. 예. 그 정의당은 지금 뭐 하루하루의 지지율에 일희일비할 상황이 못 돼요. 그래서 이미 뭐 그런 상황이 아니고 예. 일단 우리가 원칙을 택했고 그리고 그게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어쨌든 우리가 지켜야 될 가치나 소신을 지키는 길로 왔기 때문에 뭐 저런 일시적인 지지율 하락은 감수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다만 이제 이 국면을 어떻게 반전시켜서 지금 당장 이렇게 위기에 처한 민생 문제, 경제 문제, 또 그에 대한 대안의 문제 이걸로 끌고 가야 될지가 저희에게는 가장 큰 고민이고, 뭐 그런 어떤 고민이나 또 그런 정의당의 진정성을 국민들이 인정하신다면 지지율이 좀 올라가겠죠.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뭐 그 개인적인 그 선거운동 좀 궁금한 게 있어서 네네. 트램을 발표를 하셨어요. 고양시 을 공약 발표했는데 트램이 들어가 있네요. 이게 이제 갑툭튀 공약은 아니고요. 예, 이거 뭐 헌심성 퍼주기 아닙니까 이거?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지난 그 시장 선거 때도 이 공약을 제시를 했어요. 예. 지금 고양시 대중교통 인프라의 가장 큰 문제점은 모든 대중교통 수단이 서울로 향해 있어요. 서울 중심으로 이렇게 쏠리고 있다. 정작 고양시 내부를 연결하고 순환하는 대중교통망이 없습니다. 그저 그냥 군데군데 마을버스들만 있을 뿐이에요. 예. 그래서 고양시가 이제 100만 도시고 또 고양시의 자족 능력이라 할까요? 이게 이제 부족하다는 시민들의 불만이 많은데 그 자족 기능도 높이려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원활하게 고양시 내부에 그 시민들의 교류와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갖춰져야 하고
그러면서 봤을 때 이제 트램이라는 거는 노면 전차잖아요. 예. 그리고 친환경 교통수단입니다. 이게 전기를 예. 이용해서 전기차죠. 가기 전기 때문에. 열차죠. 그리고 기존 도로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어서 뭐 땅을 파거나 예. 뭐 아니면 위에 뭐 무슨 뭐 이걸 놓거나 고가를 놓거나 이러지 않아도 예. 됩니다. 그래서 저기 그 고양시 지리를 아시는 분들은 이해가 되실 텐데요. 저쪽 이제 고양시의 끝에 있는 킨텍스부터 그 대곡역을 중심으로 이렇게 팔자형으로 예. 격자형으로 트램을 연결해서 그 자체로서 고양시를 순환시키는 그런 교통망이자 그게 또 상당한 볼거리가 될 것 같고 고양시 랜드마크가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트램이라는 거는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국토교통부에서도 권장하는 그런 교통망이기 때문에 몇몇 도시들에 있죠, 트램이 지금. 예, 지방에도 예. 있고 지방에도 있죠. 예. 또 뭐 유럽 같은 데 가면 굉장히 그게 활성화돼 있고 저희 이제 초기에 이제 인프라 투자 비용이 작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계산을 해보니까 한 9,200억 정도 들 것 같은데. 9,200억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국비와 도비와 시비를 적절히 분담해서 또 이게 이제 저 계획을 하면 1년 안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상당 기간에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 부분 개통 이렇게 연결해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장기간에 걸쳐서 집행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또 이게 만들어지면 그로 인한 부가가치도 못지않게 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저도 궁금해서 정말 이게 할 수 있는 건가 궁금해서 했는데 어쨌든 어떻게 되는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쁘신데 나오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안 나와도 됩니까? 아니요. 어차피 지금 선거운동도 밖에 나와서 못 하시잖아요. 여기 나와서라도. 이제 해야 돼요. 욕 먹으면서라도.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나와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의당 박원석 정책위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